오늘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때 조금씩 그런 이야기를 했지. 본인이 소송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자기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변호사를 이용해서 선임해서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 때문에 못 그러는 거겠지. 그 다음에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좀 커버를 안 해주면 분쟁을 해결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이런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그런 것을 이제 소송구조제도라고 하는데, 소송구조 또는 법률구조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드는데, 예컨대 인지를 붙여야지. 그 다음에 큰 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큰 비용으로 다가오지. 이러한 소송 비용은 결국 소송이 끝났을 때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이야. 패소자 부담 원칙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어. 입법에 따라서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내고 소송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어. 자기 거 자기가 내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해야 돼. 물론 이 재판, 분쟁을 해결받는 그 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 아예 안 받는 무상으로. 지금 헌법재판에서는 무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일반 민사재판은 무상은 아니지. 그렇지? 형사재판도 무상이라고 본다면 볼 수 있겠지. 하여튼 민사소송은 지금 재판 유상주의라고 그래. 재판 유상주의. 여기 있네. 유상. 무상의 반대말 유상주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러한 소송 비용의 관련 법령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쭉 보려고 그래. 이렇게 되어 있네. 소송 비용에 관한 거는 민사소송법이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지금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화하고 나중에 패소자가 부담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소송 비용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패소자한테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직접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인데 일단은 자기가 부담을 선임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자기가 승소했을 때는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거지. 다만 저번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자기가 부담한 비용, 즉 변호사를 선임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다 소송 비용으로 돼서 패소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한 그 소송 다툼의 내용에 따라서 비율상 얼마로 책정돼서 그것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틀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비용을 예납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소송 비용에 있어서 확정 절차가 있다라는 거지. 확정 절차. 그 말은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 우리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원고가 소장에 쓰고 나중에 승패에 따라서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만약에 원고가
주장한 게 다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부담한다로 될 것이고, 한편 답변서에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 취지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답변 취지를 썼는데, 분쟁의 다툼의 결과 판결문에서 예컨대 뭐 승부가 한 50%만 인정됐다라고 한다면 소송 비용은 이분하여 1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무상은 뭐 소송 비용은 3분하여 해서 대충 원고가 청구한 다툼의 내용에 따른 결과로서의 승패의 어떤 비율 정도를 대충 계산해서 예컨대 3분하여 2는 피고가, 나머지 1은 원고가 부담한다. 예컨대 10분하여 10개로 쪼개서 뭐 한 9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은 원고가 부담한다. 한 그런 경우라면 거의 피고가 9 부담한다는 것은 한 90% 정도, 거의 원고가 이겼는데 조금 진 거, 뭐 이런 등등해서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실제 원고든 피고든 지출한 금액을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그것을 규율하고 있어. 한편 민사소송비용법에 가서는 소송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그래서 뭐 증인의 여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지금 민사소송법에 있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비용법 속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법 등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처음에 그 법원의 소송을 이용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대를 규율하고 있어. 그래서 이 비용에 관한, 소송 비용에 관한 법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해되겠죠? 그런데 실제 그럼 재밌게 한번 보기 위해서, 가장 최근 사건은 아닌데 뭔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이 하나, 내가 지난 학기에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실어놨던 것인데 약간 재미있달까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 이건 2007년도 사건인데, 한보그룹이라고 대개 한 막 10위권의 그룹이 하나 있었다가 완전 부실 운영으로 쫄딱 망한 그런 그룹이 있었어.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두 번 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송을 냈냐면, 자기한테 돈 받을 자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래서 처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자기 채무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대충 나한테 채권자를 상대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채무가 없다, 뭐 이런 소송을 내면서 우리가 인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는 2천만 100원으로 소송 목적의 값을 이제 보는 이런 규정이 있어. 잘 그 계산해낼 수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그러면 2천만 100원으로 하면 되게 조금 인지를 붙여. 근데 이제 소송하다 보니까 채무 규모가 막 상당히 이제 드러났어.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송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소송 목적의 값, 소가를 2천만 100원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인지도 9만여 원밖에 안 내는, 뭐 그거야 뭐 크게 돈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채무가 481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고, 결국은 인지가 그러면 1억 얼마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 구조를 신청을 했어. 인지를 낼 지금 돈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소송 구조는 이런 비용을 낼 수가 없으니까 소송 구조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민사소송법에 128조 등에 있어. 법원의 소송 구조.
여러분이 이 소송구조에는 법원에 하는 소송구조 말고 또 흔히 들어봤을 거야.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어. 아예 이런 재단이 있어. 그러니까 소송구조는 크게 이원화해서 본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나 좀 법률적으로 서포팅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소송구조 신청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이 한보 정태수 회장은 1억 6천여만 원의 인지대를 낼 돈이 없다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 그럼 소송구조 신청의 요건 중에 128조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금 능력이, 재산 능력이 꼭 제로일 필요는 없지만 뭔가 부족한 자이어야 되고,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 패소할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어야 돼. 명백히 분명히 패소할 것이라면 소송 구조를 못 해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요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재산이 좀 부족하고 소송에서는 완전히 깨질 것 같지 않는 이런 정도 상황에서 신청을 이제 받아주느냐의 요건이 되는데, 이 경우는 1심에서도 신청을 안 받아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항고를 했는데 또 기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자체에 인지를 안 붙이는 꼴이 되니까, 못 붙이는 꼴이 되니까 그 채무부존재 소송은 각하됐다. 이 용어 지금 구사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것은 1심에서 안 받아줬고, 소송구조 신청은 정식의 어떤 변론을 여는 정식의 재판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항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항고를 했다라는 항고라는 용어를 썼지. 그래서 항고했는데 또 항고가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이제 인지를 그렇게 해서 구조로 해서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채무부존재 소송은 결국은 각하됐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본다면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돈 많던 회장이 이 소송구조 신청을 했다니까 좀 그렇잖아. 뭐 그런 사람들 망해도 다 돈 어딘가 뭐 있고 그렇다는 건데, 하여튼 그랬어.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뭐 때문에 이 구조 신청을 안 받아줬냐면 부족한 것으로는 봐줬어. 오히려 우리 생각은 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족한 것으로는 봐줬는데 패소의 부분서 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소명하지 못해서 그 점에 있어서 안 받아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어. 여기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혹시 다른 뉴스에는 그 부분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재판문은 결정문에서 고령이고 이제 망하긴 망했지. 그러니까 고령 84세 망했고 막 돈은 뭐 어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청인이 아까 자력이 부족한 점은 소명된다면서도, 그 다음에 이 부족하다, 자금 능력이 부족할 거에도 패소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패소할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서 잘 소명을 하지 못했다. 소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안 받아줬다. 그 다음에 안 받아주다 보니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자체도 이제 인지첩부를 못하니까, 인지대를 못 내니까 그것은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사건을 갖고 다시 와서 봐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이렇게 지금 드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경우는 인지의 문제가 해서 소송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인지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 배울 때 소장이 들어가면 소장에 형식적으로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잘 기재하고 인지를 첩부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인지 첩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소장 단계에서 각하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도 소장 단계에서 이제 결국은 각하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잘 첩부했는지가 이제 법원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지 첩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는 정확하게 뭐 이거 우리가 뭐 해보면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그 소송의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해서 소가라고 해서 그것을 산정을 해서 곱하기 얼마씩으로 해서 이렇게 네 단계의 역진제라는 말 알겠어요? 어떤 요 곱하기가 일률적으로 되면 곱하기 얼마인데 역진이라는 말은 조금씩 낮춰줘요. 잘 봐요. 1천만 원 단계까지는 1만 분의 50. 그러니까 1천만 원에 5만 원. 그 뒤부터는 1만 분의 45, 1만 분의 40, 1만 분의 35로 조금씩 낮춰줘요. 그 비율을. 그러니까 역진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그 소송 목적의 값이 금액적으로 5천만 원 청구할 때는 요 단계에서 계산하면 돼요. 요 단계에서 5천만 원이면 보통은 800만 원짜리 소송이면 4만 원, 800만 원이면 4만 원이고 뭐 5천만 원이면 여기 계산하면 1000분의 5, 1만 분의 45, 그러니까 1만 분의 50보다는 조금 낮춰졌죠. 이 플러스 5천 원은 여기에서 지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5천 원 플러스 그 위 단계에서는 조금 줄어드니까 계산 방식은 이런 건데 요 계산 방식이 어렵게 표현됐지만 하여튼 조금씩 낮춰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또는 상고심에서는 활증을 시킨다라고 하네요. 1심 인지액의 항소장에서는 1.5, 상고장에서는 1심에서의 2배 이렇게 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런 얘기하면서 지난 학기에는 화제가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삼성 그 형제들이 막 어마어마한 금액 놓고 싸워서 인지 때만 막 어마어마했어요. 몇백억 인지만. 그래가지고 그 형이 졌잖아요. 결국은 이맹이라는 그 형이 졌는데 항소할 때 억울하다고 항소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1심에 몇백억에 해당하는 그것에 1.5배를 붙여야 되니까 이게 1심에서 졌고 심정적으로는 막 싸우고 싶은데 워낙 이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산도 1심에서 졌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지는 거의 희망이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인지 때만 해도 그만큼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인지만 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인지 걸면서 더 큰 돈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니 나는 싸움 안 하고 그 인지만 줘도 평생 먹고 100몇억, 200몇억이면 우리 싸움 안 하고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들은 막 그거 걸면서 지금 수수료 내면서 인지 내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수심에서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일정 부분만 아주 핵심 부분만 항소했어요. 그런 바람에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싸움 그대로 가면 1.5배 내야 되니까 항소심에서는 그중에 핵심 되는 거 그래서 인지는 한 4천만 원만 붙이는 정도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항소를 한 우리가 그런 걸 지난 학기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지금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비율적으로 함에 있어서 이 소가라는 말 지금 민사소법 용어로는 소가라는 말로 안 쓰고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이렇게 국어화, 수나 뭐 용어에 그런 걸 시켰는데 우리는 소가가 더 익숙한데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가를 계산하느냐? 그런 금전적인 청구는 그냥 그 금액이 되면 되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이렇게 되네요. 예를 들어 소유권은 그대로 물건 가액이고 점유소송은 소유권 관련보다 점유권은 물건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치네요. 그래서 이런 소가 산정의 표준은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 가액, 점유권은 소유권보다는 점유권은 조금 이 권리가
이렇게 완벽한 거 아니고 점유만에 관한 권리니까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책정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소가를 가지고 이 비율에 따라서 인지를 붙여야 되고, 인지를 안 붙이면 결국 소장이 각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소장이 들어가고 소장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송 요건과 본안에 관한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릉 소장을 제출했을 때 요것을 심사하고 요게 오케이 되면 이제 싸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싸움에서는 소송 요건이라는 게 또 체크되고 본안이 이제 핵심적인 싸움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 판단을 받는 건데, 여기를 통과 못하면 여기서 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죠. 부적법 각하되니까 용어가 여기 소장이 심사돼서 못 통과되면 각하된다는 말 이쪽에서도 한번 나오고, 요 소송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각하된다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 앞에서는 소장이 각하되는 거고 여기 소송 요건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소가 부적법에서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그 앞에 대상이랄까 목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소장 심사 단계에서 한번 체크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 체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제 인용될 것인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인지가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보 정태수 그 사건에서는 지금 소송 구조 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요 소장에서 인지 첩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 자체는 각하됐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서의 각하가 아니라 소장에서 인지 첩부가 안 되면서 각하가 된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죠. 민사소송법 255조 뭐 그런 정도에 보면 그런 관련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를 첩부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고요.